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에 깍두기 3조각, 젓가락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저녁이었죠. 그날 이상했습니다. 옆집 704호 박영감님 댁에서 이틀째 인기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은 식탁에 앉은 채 차가운 손으로 젓가락을 쥐고 이미 세상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란 작자는요, 장례도 안 치렀습니다. 딱 한 장 고독사 추정 진단서만 툭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담배 한 대 물고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게 내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67세, 이름은 정태수입니다. 젊을 땐 식당 2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고 서울대 보낸 자식들 뒷바라지에 돈도 시간도 건강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겨진 건 한때는 조용한 방 한 칸, 그리고 아무도 울지 않을 제 죽음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버려짐의 끝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 다 쏟은 부모들이 결국 어떻게 외면당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법을 담은 실화입니다.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에서 고독사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2번째 인생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겁니다. 진짜 나를 위한 삶, 다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길.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이 조금이라도 먹먹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 인생, 자식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유일한 후회입니다. 29, 저는 양평에서 닭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없고 하루에 닭 2마리 팔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웃기게도 저는 그 시절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내랑 마주 앉아서 언젠간 줄 서는 가게 만들자. 그러며 웃던 그 시절 말이죠. 그러다 진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닭 한 마리에 줄 세운다는 소문이 퍼졌고 주말이면 차가 2줄, 사람은 3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에 앉더니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애들 서울로 보내는 게 어때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게 하자는 거였죠. 왜? 여기서도 잘만 다니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절대 스카이 대학 못 보내요. 지금 아니면 애들 인생도 우리 인생도 여기서 끝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요. 제 가슴에 훅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마감하고 혼자 앉아 아이들 자는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저 애들을 진짜 좋은 대학에 보내면 내 인생 꽤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전세금을 빼고 대출까지 껴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아내와 아이들부터 올렸습니다. 아빠는 조금만 더 여기서 버틸게. 그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반으로 가를 줄은. 그 순간부터 제 이름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동이체였습니다. 서울로 보내는 돈만 한 달 600만 원. 생활비, 학원비, 과외비, 등록금, 입시 컨설팅까지. 가게가 잘 되는 날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손님 없는 비 오는 주말, 줄 빠진 월요일, 그런 날이 쌓이면 통장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조금만 더 이번 달만 버티자. 그게 1년, 5년, 10년, 그리고 16년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이름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그리고 나라는 사람까지. 그런데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잘 살아야 하고 나는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되물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그 질문 하나 없이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난 그냥 웃었습니다.
난 괜찮아. 애들만 잘 되면 됐지. 그렇게 말하며 제 감정은 매번 뒤로 밀었습니다. 서울로 가족을 보낸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전화 자주 왔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앞에 이거 생겼어. 아빠, 영어 단어 시험 100점 맞았어. 그런 사소한 얘기들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는 점점 줄었고 문자엔 답도 없고 통화 연결음만 계속 들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학원이에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거지. 나중엔 잘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닭 손질하고 불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서 있으니까요. 무릎은 퉁퉁 붓고 손가락 관절은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도 어김없이 돈을 보냈죠. 600만 원, 정확히 아내 계좌로.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에 전등 하나 켜놓고 혼자 컵라면에 김치 하나 얹어 먹었습니다. TV는 틀어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밤마다 꿈에서 아이들 얼굴이 나왔던 게. 근데 그 얼굴이 자꾸만 낯설어지더군요.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면 아이들은 바빴고 아내는 피곤했고 저는 그냥 점점 말이 줄어드는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요. 어느 날 작은 아들 방 앞에서 문을 열었는데 아빠, 제 방 들어오실 땐 노크 좀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불편하다는 말을 처음 들은 날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가족의 손님이 된 걸까요? 서울에 가족을 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어느덧 6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쯤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짧게는 반나절, 길어야 하루 머물렀죠. 아이들과 눈 마주치는 시간은 고작 밥 먹는 몇 분, 그나마도 휴대폰 보느라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사춘기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아내의 눈빛도 대화도 모든 게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글쎄요. 그냥 바쁘네요. 그 짧은 말 속에서 우린 이미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양평으로 내려오면 그 조용한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소리가 그리운 사람이 말없이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참 잔인하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한번 올라갈까? 마침 큰아들 중간고사 끝난 시기였고 작은아들도 오랜만에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겨우 몇 마디 하고 말을 꺼냈죠.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영화나 보자. 예전처럼 팝콘도 사고 줄도 서고 그랬던 거 기억나니? 그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로스쿨 준비 때문에 바빠요. 작은아들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그리고 아내는 나중에 가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말이 끝나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남은 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물컵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2시간 동안 스크린을 본 건지 천장을 본 건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기다린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게에 단골 손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가게 파실 생각 없어요? 웃으며 넘기려 했죠. 아직 불판 잡을 힘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요즘 창업 붐이거든요. 사장님 맛도 입소문 났고 10억 생각 중입니다. 10억.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가게 팔자는 얘기 들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 여보. 이제 그만 혼자 있어요.
이젠 우리 같이 살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준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16년 만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기로요. 그런데 그 집은 내가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며 16년 전 떠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내 손잡고 아이들 바라보며 곧 따라갈게라던 제 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죠. 이젠 드디어 같이 살 수 있겠구나. 매일 아침 얼굴 보고 밥 먹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같이 웃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가게를 넘기고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강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렜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작은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엄마, 아빠 왔대요. 아내는 부엌에서 나오며 여보, 어서 와요. 그러고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로 정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짐을 풀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방은 이쪽이에요. 코 고는 소리 심해서 애들이 잠을 못 자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방 배정받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 남해에서 공수해온 멸치젓, 직접 담근 열무김치. 하지만 아이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내는 난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그러더니 국 하나만 떠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식탁 위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절묘하게 마음을 긁었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응. 바빠요. 로스쿨 준비하느라. 작은아들은 대꾸도 없이 국만 마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꿈꿨던 가족의 시간은 이 집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 집은 이미 내가 없는 16년 동안 나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통화 하나가 내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보름쯤 지났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일찍 일어나 식탁을 차리고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웠습니다. 양평에서 장사하며 익힌 손맛,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담았죠. 하지만 큰아들은, 아빠, 아침 먹고 갈 시간 없어요. 작은아들은, 학원에서 먹을게요. 아내는 나 요즘 간헐적 단식 중이야. 그렇게 차려진 밥상은 매일 제 앞에만 놓였습니다. 주말엔 영화를 보자고 말했죠. 하지만 큰아들은, 친구랑 스터디 약속이 있어서. 작은아들은, 게임 대회 나가기로 했어요. 아내는 다음에 보자. 이 집에서 같이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갔는데 아내의 핸드폰이 스피커폰 상태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전화 분명히 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낯익은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까지 받으면 우린 걱정 없어. 그동안 빼돌린 것도 있잖아. 이혼하자고 하면 순순히 응할 거야. 원래가 겁쟁이라 반항도 못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컵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내 안의 모든 것도 조각났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왜 남의 통화를 몰래 들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몰래 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은 건데. 몰래 들은 건 나야? 배신한 건 당신인데? 그날 밤 거실 불도 안 끄고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3개나 피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모두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 존재한 시간 아니었나?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방에서 안 나왔고 아내는 퇴근도 안 한 듯 늦은 밤까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그 집은 내가 돌아오기 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뒤 뭔가 이상해서 은행에 들렀습니다. 예금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5억 4천만 원. 그게 전부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다 생활비로 썼어. 당신이 몰랐던 것뿐이야. 그 말을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위조된 도장으로 부동산과 예금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서류상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 재산인데요. 이혼 소송으로 가셔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상대라 거의 다 준비되어 있더군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보냈던 생활비, 등록금, 교육비, 10억에 넘긴 가게값까지 모두 제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방문을 닫았고 큰아들은 제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아빠한테 왜 이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이혼 서류 책상 위에 뒀어.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줘. 그날 밤 양평으로 다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양평역에 내렸을 땐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짐 한 보따리랑 담배 한 갑. 그리고 모든 걸 잃은 나 하나.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양평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땐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30만 원짜리 월세방, 냉장고엔 소주 2병, 라면과 찬밥이 전부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볼은 파였고 머리는 반쯤 백발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밤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불도 없이 찬 바닥에 누워 혼잣말처럼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다 조용히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계산하는데 계산대 너머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고개를 들자 20대 후반쯤 되는 청년이 눈이 빨개진 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닭집에서 알바했었잖아요. 고3 때요. 그때 저한테 요리 진심이면 손님 얼굴 먼저 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청년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체인점 10개, 본사 직원만 30명. 사장님 덕분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요리의 진심을 알려준 첫 번째 선생님이었어요. 그 말에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었구나. 그날 민호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에 오세요. 메뉴 개발, 교육, 뭐든 좋습니다. 사장님의 그 손맛, 다시 세상에 보여주세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민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엔요, 사장님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다 내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사장님 인생을 좀 아껴도 돼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를 좀 살아보자. 나 자신을 위해 밥도 해보고 나를 위해 하루도 써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맥주 한 캔을 따고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내일은 밥부터 제대로 먹어보자. 처음으로 누군가 날 다시 사람이라 불러줬습니다. 민호의 회사에 출근한 첫날 긴장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실장님. 실장님? 그 말이 낯설었고 오히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업무는 신메뉴 개발,
닭갈비 소스를 내 방식대로 다듬고 예전처럼 불 앞에 섰습니다. 스패츌라를 잡는 손끝, 익어가는 고기의 색, 자글자글 튀는 소리까지 모든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하나둘 시식을 하러 모였습니다. 한 입 먹더니 정 실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건 전국 체인 도립감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정 실장님, 이 맛은 진짜예요. 그날 밤 첫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내 돈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 대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손으로 해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정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시간이 흘렀고 나는 점점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정태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그 집 이제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들과의 연결선을 혼자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젠 놓아줘야 할 시간, 그걸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라는 걸 천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먼저 찍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그리고 기대도 다 내려놓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머지않아 서울집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자 하나. 이제 그만 정리하자.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이름, 아이들 이름, 이젠 모두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볼펜을 들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단어에 마지막 줄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예전처럼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혼자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울 힘조차 없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점심을 사러 나간 길에 우연히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줄을 선 어르신들이 종이컵 하나에 국물 몇 숟갈을 떠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무심히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 어머니가 보였고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수많은 정태수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무료 급식소 하나 열어보고 싶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실장님이 누군가를 도와줄 차례잖아요. 내가 만든 밥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게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민호의 도움으로 양평 구도심의 허름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 실장님의 따뜻한 밥상. 첫날엔 어르신 8분이 오셨습니다. 도시락 박스에 밥, 된장국, 반찬 2가지. 고작 그거였는데 어르신 한 분이 손을 잡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언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존재였던 적이 있었나? 그게 처음으로 스스로 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가게 불을 켰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볶고 계란찜을 삶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 지금은 100명 넘게 줄을 섭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다들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떱니다. 누구는 사는 얘기, 누구는 손자 자랑, 누구는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정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어제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선생님, 나중에 요리책 내보면 안 돼요? 그 말들이 무너졌던 제 자존감을 하나씩 다시 세워줬습니다. 이젠 혼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살게 하더군요. 이제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짜 저를 찾아냈으니까요. 이제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 2바퀴를 돕니다. 팔을 흔들고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열고 된장국을 끓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겐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담배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술도 줄였습니다.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병원에서도 수치가 전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몸만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내 존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진 찍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급식소에 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카메라를 건네주신 게 계기였죠. 요즘은 일출 사진을 찍으러 새벽부터 나갑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히 깨어나는 장면을 보면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집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제는 원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해라. 짧은 메시지에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어르신들, 민호,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동료들. 그들이 지금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수입을 낼 수 있어야 비로소 자존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으로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진심은 언젠가 다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셋째, 자기 돌봄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루틴, 나만의 취미, 혼자서도 괜찮은 내면의 평화.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힘입니다. 저는 정태수입니다. 65세에 무너졌고 66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67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도 멈춘 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그 한 걸음이 당신 인생을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는 이야기,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